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제가 대타로 나섰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윤형중의 뉴스랩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윤형중 랩 2050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끔 뵙죠 우리. 네. 너무 자주 뵙는 건가요? 네,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제 알아간 사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것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세제, 뭐 경제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가 뭔가 이사님을 자극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경향신문이 아주 좋은 보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좋은 보도들을. 네, 그래서 오늘 여러 보도들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가장 힘주어 쓴 기사, 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날 준비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자산과세의 원칙이 없다. 저도 그 네.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제목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칙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사설인 줄 알고 네. 클릭했더니 사설은 아니었고 이제 기획 기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요즘은 종이신문 많이 안 보지만 일면부터 나왔던 기사인가요? 네, 일면이랑 보통 이제 특종 기사를 쓰면요. 그렇죠. 저도 신문 기자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면에 쓸 기사를 준비를 하고 보통 3면에 이제 기사를 펼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보통 1면 기사와 3면 기사를 같이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제 맨날 며칠 미리 준비한 기사들의 경우에는 네. 3면보다는 그 뒤에 면에 네. 그 쫙 펼쳐가지고 기사를 쓸 거리들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네. 보니까 1면이랑 6면에 음. 이재명 정부 자산가세의 원칙이 없다라는 기획 기사가 이날 이제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엄청 힘주어서 썼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작정하고 썼다는 얘기인데 네. 일면부터 그럼 하나하나 보죠. 그래서 일단 경향신문이 오늘 이 자산과세 원칙이 없다라는 건 뭐 제목에서도 이미 내용이 나왔지만 네. 어떤 주장이고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는 굉장히 쭉 읽어보면요. 네. 아마 그동안 조금이나마 이제 금융 조세나 아니면 조세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고, 네. 당연히 이들 하면 너무 좋겠네. 네. 라는 말들의 이제 나열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현실 세계는 정말 냉혹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말들 네. 그리고 당연한 원칙들을 적용하는 거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어떤 상황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타이밍에 지금 경향신문 보도가 이제 지적한 것들 그리고 제안한 것들로 조세 정책을 짜게 되면은 오히려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거죠? 하나는요, 네. 정권을 잃어요. 정권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네, 어. 하나는 첫 번째는 정권을 잃습니다. 오늘 네. 그 기사는 너무 옳은 말인데 네, 옳은 말입니다. 그것 따라서 쭉 가면은 정권을 잃을 거야.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한다면.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기사가 제안하는 일종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세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아니면 조세 기준의 원칙에 맞게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방향이다. 그 방향에 맞게 그 어찌 보면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제안들을 지금 실행하게 되면은 그 방향보다 후퇴해요. 좀 과격한 표현을 썼네요. 첫 번째 정권을 잃는다. 네. 두 번째 오히려 그 방향보다 후퇴한다. 굉장히 안 좋은 평가네요. 아니 처음에는 기사가 정말 좋은 네. 훌륭한 기사야라고 좋은 기사, 훌륭한 기사 네, 맞습니다. 막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근데 항상 뒷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한미 FTA 또 전문가시잖아요. 저 아니에요. 네. FTA 협상 때를 이제 되돌아보고 싶은데 FTA 협상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했었던 되게 중요한 배경은 물론 협상 당사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했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국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네. 또 그냥 그 무턱대고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 뭐 소송의 문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네. 저는 그 목소리 덕분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에 대한 지적과 제안들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조세의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뭐다. 라는 거를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그 타이밍이 됐을 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타이밍에는 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기사를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뭐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금투세 유예하다가 결국은 사실상 폐지 수준이었잖아요. 계속 이제 네, 아예 폐지했습니다. 유예하다가 폐지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가상자산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유예 상태인 거고. 네, 가상자산도 유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소득에만 분리과세하는 거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폐지된 그 금투세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얘기는 하나하나 옳고 공자님 말씀이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네. 게 오늘 그 이사님의 취지군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이 다세제 개편안에 이번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큰 세 개가요. 이 용어가 좀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1,400만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네. 이 뭐가 세 가지 논란이 뭐냐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렇죠.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증권거래세가 네. 세 번째입니다. 음. 물론 이 이제 기사에서는 요 세 가지만 짚은 것이 아니라 네.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폐지한 것도 같이 짚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도 짚었고요. 또 중요하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부동산 조세에 대한 이제 후퇴를 했다,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원칙이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것도 같이 짚었습니다. 네. 특히 보유세, 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짚었습니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 세 가지 이번에 과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특히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거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을 이렇게 분리과세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금융과세는 이렇게까지 분리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분리과세의 원칙은 다 동일하게 그동안 적용이 돼 왔는데 네. 이것도 뭐 이렇게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식투자자는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네. 2천만 원 이하는 14%, 그러니까 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4%를 과세해 왔는데 2천만 원만 넘으면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보통 대주주들은요, 그러니까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라 진짜 막 하나나 막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네. 보통 그 과표 기준이 네. 10억을 넘기 때문에 네. 종합과세가 되면 바로 49.5% 그렇죠. 예, 과세가 되거든요. 최고 구간으로 예, 해서.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는 15.4인데 2천만 원을 넘으면 49.5%를 받게 되니까 그 과연 배당을 하겠느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15.4,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은 49.5 하는데 왜 배당소득만 이렇게 혜택을 줘야 돼? 라는 지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네요. 그렇게 네. 지적하긴 하는데 근데 이 한국 시장의 좀 특수한 구조들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배당을 정말 안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자본시장을 어찌 보면 이제 건전화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에 이런 분리과세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과세를 하거나 이런 제도들은 네. OECD 다른 국가들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도입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닥 엄청나게 예외적인 그런 적용의 사례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금투세와 증권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증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증권거래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사실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는 오히려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0.3에서 0.15까지 낮춰줬는데 다시 0.05를 갖다가 올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내용이 담겨 있으면 세수입의 효과가 1년에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이 넘어요? 네, 1년에 2조 원이 넘어요. 꽤 네, 큰 근데 이게 액수네요. 큰 금액이거든요. 네. 이 금투세를 도입해도 이 정도의 그 어떤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게 원상복귀는 0.15로 원상복귀 시키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 가진 않고 일부만 원상복귀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논란거리는 이 금투세 도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것도 금투세랑 관련이 있는데 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가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갑자기 용어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적고 네. 있어요 지금. 네.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네. 금투세라는 거는 그냥 모든 금융소득에 아주 일관된 소득세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특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었냐? 그렇죠. 네. 거의 거두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누구에게만 거뒀냐면은 세법상 대주주들에게만 거뒀던 거예요. 근데 그 대주주의 기준을 이번에 50억 기준에 했던 거를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에서 50억으로 갑자기 그 기준을 갖다가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0억으로 가려는 그런 이제 취지의 세제 개편을 낸 것인데,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표현을 쓰죠. 네, 원상복구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네. 조세라는 것은 이제 증권거래세를 일부 원상복귀시킴으로써 나름의 증세의 목적을 달성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50억에서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로 좀 낮췄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40억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점진적으로 갔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50억에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10억에서 50억으로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 세제 개편에서도 50억에서 한 번에 10억으로 가려고 네. 하는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 오늘 아침자에는 한정혜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에 이제 50억 원으로 원래 돌아가자라는 이제 안을 이제 정부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그 단일안을 냈다고 하죠. 네, 제 예상은 50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다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조세에서 우리가 늘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 발짝씩 가면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두 발, 세 발씩 가면은 네. 오히려 더 후퇴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제안들이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런 이제 한 번에 가려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특히 금융소득이나 자산과세를 할 때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른 소득은 그 사람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만한 충분한 이제 그 능력이 있느냐만 보면 되는데, 자산과세,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지 네.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일 것이냐.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출렁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같이 그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반대 의견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억으로 그냥 계속 가자. 10억으로 원래 원상복구해야 된다. 아니다. 둘 다 지나치다. 중간 한 30억쯤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저께 당에서는 정부 측에 50억 단일화 낸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는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저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 과연 그 원인이 예를 들어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4%. 네, 3.88%인가요? 하여튼 그날 그 영향이 과연 50억, 10억 이 논란 때문이냐 아니면 뭐 배당가세 이런 것 때문이냐, 분리가세 때문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과거에 뭐 계속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10억까지 가는 거였고 그것이 주식시장과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았더라. 그게 기재부의 설명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오르느냐 내리느냐는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른다. 네. 보통 시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네. 시황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큰 거시적인 하나의 그 기조가 있으면 보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2008년과 2009년, 2007년쯤에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날마다 시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다 이렇게 답변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답안지가 있듯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오르고 내렸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의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떻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주식시장에서 그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세를 통해서 증세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세제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가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를 갖다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네.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가 지수가 그 PBR 지수가 좀 높아져서 한 4천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다른 어떻게 보면 조세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정책을 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환경들. 네,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금투세 도입 때도 그랬지만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네. 아마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 투자자들의 목소리, 또 조세제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종합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 세 가지를 좀 절충한 안들이 네.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충 예상하는 안들이 있는데 예상하는 안들이 박제. 있는데 네. 저는 50억으로 좀 다시 회복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저는 전망가 50대 무관하게 증권거래세를 세율을 올린다면은 올리니까. 예,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다시 가고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바꿔들어 지금 당장 굳이 10억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네, 의견이시군요. 세수입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하긴 다른 법들이 있으니까 다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기사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반도 못 온 것 같아요. 아, 네. 부동산 보유세는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논점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부동산 보유세는 제가 오래 연구를 했고 네네. 정말 관심이 그렇죠. 많지만요. 전문가시죠. 네. 네, 부동산 보유세는 이 두 가지 환경일 때 정말 부과하기가 특히 세율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집값이 너무 비싸졌을 때예요. 아. 네, 이미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세율인 한 0.5%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0.5% 수준이 이미 강남 집값의 수준이 막 20억, 3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20억이 넘어가면 1%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0.5%가 1천만 원이에요. 네, 네. 예, 그 세부담의 수준이 이미 이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극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국면에 보유세율을 올리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그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세율이 올라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아졌던 이유가 더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보유세율을 올린 것보다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때 집 가진 사람들은 다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정책이 후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 다 굉장히 시장 상황을 잘 감안해서 네. 수용할 수 있는 상황과 또 이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사실 오르는 국면보다는 그냥 좀 시장 상황이 좀 안정된 국면에 그냥 전략적으로 좀 조세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안도 몇 개 예전에 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세요? 네. 그거 좀 전략적으로 뭐 설명하자면 조금 길긴 한데 근데 보통 이제 조세의 자본화 효과라고 있거든요. 조세 자본화 효과가 뭐냐면은 네. 조세를 이제 부동산 세금에 이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네. 그 조세를 감안해서 집값에 감안해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값에 그 세금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집을 새로 사는 사람부터 그 조세의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장기 보유를 이제 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보유세율을 올리더라도 좀 보유세율을 좀 깎아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좀 전략적으로 좀 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런 전략들을 뭐 우리만 쓴 게 아니라 네. 보유세는 여러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안고서 올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전략들이 많은 나라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3주택자, 4주택자 이렇게 다주택 중과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늘 실패해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좀 전략적인 접근들을 같이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OECD 기준 우리 항상 이제 뭐 비교할 때 OECD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부동산 실효 세율이 한국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일단 수치로만 보면은. 네. 네. 우리가 그 한 2020년 정도에는 0.18에서 네. 2022년도에는 0.21까지 올라갔는데요. 0.2. 이때 이제 부동산 이제 세금도 고점을 찍고 부동산 가격도 고점을 찍고 세금도 사실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부동산 이제 어찌 보면은 세금을 왕창 깎아줬기 때문에 그 2023년부터는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OECD나 이제 이런 선진국 평균 한 0.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못 미국은 미친다. 훨씬 더 0.1 정도 수준이 이르기 때문에 네. 거기는 한참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한미 정상회담 일단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25일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어떤 이슈가
관건일까? 역시 이제 국방비 쪽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써서 이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무슨 요구를 하려나 이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이슈는 어떤가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정부 문서를 바탕으로 네. 보도를 한 내용이요. 네. 일단 미국이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 61조 원 수준의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 원 수준까지 늘려라. 라는 90조 원. 네. 예, 라고 네. 이제 압박하는 내용들이 같이 담겼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 네. 마치 짜고 친 듯이 네.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도 이제 그 보도가 됐는데 한미 연합사령관이 이제 그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역량이다라는 네. 이제 발언을 또 했었죠. 지난 금요일 날 네. 기자간담회 때.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발언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네네. 우리의 국방비를 좀 증액시키는 것이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때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미 관세 협상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네. 예, 이런 논란들이 이제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게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 가서 그 나토 회원국들 막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2035년까지 현재 2.2%인 것을 거의 2배 이상 해서 5%까지 늘리도록 했잖아요. 물론 네. 이제 향후 10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방비가 한 2.6%인데 네. 이걸 한 3.8%까지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그건 일단 빠졌다. 네. 그 얘기는 정상회담 때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매우 걱정되는 상황인 거의 뭐 거죠. 군부를 떼다시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우리를 압박하고 이거를 잘 준비해 와라라는 식의 신호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기재부가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숫자 갖고 노는 거. 네. 갑자기 없던 세수가 막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등장하자 생기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재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공, 미션을 네. 뭐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에 관련돼서 자살 관련 예산이 얼마냐라는 미션을 갖다 기재부한테 딱 준다고 했을 때요. 네. 기재부는 그걸 당장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걸 가지고도요. 네. 그거를 우리는 이미 10조 원 쓰고 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고 30조 원 쓰고 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비꼬 와서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실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자살이라는 그 이슈는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은 원인에서 비롯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에 관련된 예산들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1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인 사례지만 30조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61조 원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네. 그럼 국방부가 집행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제 분류의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면 ROTC 예산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 교육부군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평택에 미군 기지도 있고 네. 사천에 뭐 군공항 우리나라 많은 군공항들이 민간 공항이랑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예. 그걸 다 모으면 우리나라 다 모으면. 국방비는 엄청난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에도 아마 저는 90조 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도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내년부터 잡혀나갈 예산들 중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예산들 또 미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미군이 만약에 수감이 되면은 네. 수감되는 별도의 방이 있게 되고 또 이제 네.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네. 그런 예산들은 다 지금 법무부 소관으로 잡혀 그건 또 있거든요. 법무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잘 따지고 보면 국방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기존의 국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분류도 다시 짤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 전략으로서 첫 번째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했었었는데 네. 두 번째 관세 협상에서도 이제 정상회담에서 있을 관세 협상에서도 네. 저는 이제 이 조선업과 관련된 지렛대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에서 중요하게 협력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군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네. 군함과 군함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 1,500억 달러도 투자하겠다는 거고 뭐 그것과 관련된 협력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아마 거기에 대한 그 협력도 한국의 네. 국방비와 관련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협상의 지렛대를 잘 사용한다면은 이번에 두 번째 파고도 좀 잘 넘어갈 수, 하고. 네.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국민들이 또 여론을 모아줘야죠. 여론이 이제 든든하게 받쳐줘야지만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랩 2050 윤형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